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자, 오늘도 동아시아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주제는요, 권력 이동과 전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북조를 통일하였던 그 북위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그 북위라는 나라에서 했던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위라는 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북이란 나라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예요. 선비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글씨가 좀 제대로 안 써지는데요. 선비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민족 정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민족 정권이 어디에 세워진 거냐? 지금 중국 안에서 세워진 거거든요. 예, 일단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런 이제 북이라는 나라에서 했었던 정책입니다. 첫 번째, 균전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균은 우리가 균등하게 라는 뜻이에요. 균등하게 땅을 나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고르게 분배했다. 예, 이런 제도를 실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부족 단위 행정체제를 해체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족 단위 행정체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문명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나라의 구색이 갖춰져 있는 곳이라면 이 부족 단위보다는 군현으로 보통 이제 행정체제를 개편을 하는데요. 한족들이 세웠던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군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목민족 같이 이제 이동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 단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그대로 행정체제에 이제 녹아든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러니까 부족 단위의 행정체제가 해체했다는 것은, 즉, 유목민족들이 해왔던 그러한 전통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9년 단위로 개편을 하는 거는 이제 물론 이 중국 안에서 이제 정착 생활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9년 단위로 개편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다수의 한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족들과의 갈등을 좀 완화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호적조사라는 것도 하고, 항상 우리도 호적조사라고 하지만 인구조사라고도 하죠. 인구 총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대에서도 이제 5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제 한복골로 조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새로 세워졌는데 당연히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호적조사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균전제라는 걸 실시하고, 두 번째, 기존의 선비족들은 이민족 정권이었고, 또 이민족 정권이라는 거는 이 당시 유목민족이었으니까 유목민족의 전통이 있었던 부족 단위 행정체제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9년 단위로 이제 재편을 하는 것이죠. 왜? 정착생활로 바뀌었으니까. 또 이 정착생활을 하는 이곳에 누가 사니까 다수의 한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익숙해진 그런 단위로 재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위라는 나라는 이런 정권의 안정을 하기 위하여 융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한족과 선비족이 뭐 해야 된다? 융합. 그러니까 서로 녹아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으로, 오케이? 이렇게 한 몸으로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화 정책이라고 그래요. 즉, 여기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한족화 한다는 소리예요. 누가? 선비족의 한화 한족화 정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배경인데요. 배경은 인구 이동으로 인한 갈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두루뭉실하거든요. 이걸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토착민도 좋고 토착 정권도 좋아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이민족 또는 이민족 정권, 그 다음에 이민족 또는 이민족 정권과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이주민 정권 간의 갈등이에요. 근데 어떤 갈등?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갈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치적이라든지 군사적이라든지 문화적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서, 그 다음에 이들이 해왔던 정치 형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전쟁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들이 이 땅을 먹기 위한 뭐 쟁탈전, 전쟁, 뭐 이런 거죠. 그러한 전쟁.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북이가 하나 정책을 해야 했던 그 시기가 굉장히 어땠다라는 거예요. 혼란기 그 자체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혼란기를 조금 잠재우고, 그 다음에 그 혼란기 속에서 정권이 안정되기 위해서라면 이 하나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족과 마찰을 줄이기 위함이다. 왜냐? 이 한족들이 굉장히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족이 선비족보다 어때요? 절대 다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 이들의 문화로 융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둘은 무슨 관계지? 현재 지금 얘는 이주민 관계고, 얘는 이주민이고, 얘는 토착민이잖아요. 즉 이 둘과의 문화적인 차이와, 그죠? 문화적 차이와 그 다음에 정치 형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선비족이 한족의 나라에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사적 갈등도 있는 거죠. 그죠? 이 세 개가 총체적으로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은 정치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는 거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 정책에 대한 거는 뭐예요?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그런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수도를 바꿔요. 평성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평성이 한 이쯤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 이렇게 이제 양장강이 흐르고 여기 이렇게 황하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낙양이라고 있어요. 이제 낙양을 중국어로 뭐라 하냐면 르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북쪽에 있던 거를 이 남쪽으로 끌어와요. 그래서 수도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한족의 언어와 의복을 사용한다. 즉, 그럼 선비족의 뭐 이제 전통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하자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하북지방이를 제가 써드릴게요. 자, 한족의 언어와 의복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선비족의 언어와 의복을 금지한다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족의 성씨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족이 써왔던 그런 성씨들은 전부 버리고 그 성씨들 전부 다 한족이 사용하는 성씨로 전부 다 바꿔요. 뭐 이, 김, 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 이런 거 있잖아요. 원 이런 식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족과의 결혼 장려. 그래서 아예 피까지로 섞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정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거는 이제 훗날 제가 또 세계사 시간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건 이렇게 하나 정책을 함으로써 유목 민족 문화와 한족 문화가 융합이 돼요. 참고로 이 북위에서 이 하나 정책을 실시하는 사람이 효문제라는 황제가 실시하거든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 정책의 내용이 조금 중요하니까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북위의 이 정책에 대한 내용은 현재 여기 나왔던 내용을 단위 행정체제를 개편한 거죠. 그 다음에 균전제를 실시했죠. 이거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죠. 이건 정치적 갈등 해소에 그 이유가 있는 거라면, 이 하나 정책을 하는 것은 바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이 해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정권이 안정적으로 돌아서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도를 이 한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낙양으로 옮기고, 두 번째로 한족의 언어와 의복을 사용해서 이 문화를 전부 다 이게 이 선비족 사람들을 전부 다 한족화하는 것이 그 목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족의 성씨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선비족이 사용하였던 성씨를 말살하고, 그 다음에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면서 아예 그냥 그 뭐라고 하죠? 민족 자체를 이제 융화하려고 하는 거죠. 네. 뭐 순수 선비족 이런 개념은 이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선비족이 한족화되는, 예, 동화가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정책이 바로 한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으로 힘입어서 유목민족과 그 다음에 한족의 이런 문화가 완전히 융화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이제 5호 16국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한족의 나라를 통일한 것이 수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나라가 37년 만에 무너지고 나서 새로 만들어진 게 당나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사가 흘러간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북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남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이 화북에 있던 사람들이 강남으로 대거 이주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화북에서 살고 있던 한족들이 내려오면서 특히 어떤 애들, 이주한 한족이 권력을 독점했다. 특히 이 한족의 호족들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즉 화북에 살고 있던 호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독점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었던 호족 세력들이 독차지를 한다. 그러면 몇몇 가문이 대대로 관직을 차지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한 가문에서 이제 그 관리가 여러 명이 이제 배출되는 이런 가문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느냐면 문벌 귀족 가문이라고 해요.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위진남북조 시대의 호족이 문벌 귀족화 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 위진남북조로 인해서 이렇게 황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이제 구분 지으면,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남쪽으로.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이 정권, 즉 동진, 등등등등 이런 이제 남조의 나라들인데, 이 남조의 나라에 내려와서 특히 한족 출신의 호족들이 권력을 독점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권력 독점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몇몇 가문이 대대로 이렇게 관직을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특정한 가문들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문벌 귀족 가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호족이 문벌 귀족화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정치의 변화, 어떻게 보면 이건 사회도 들어가죠. 그죠? 네. 사회적 변화고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강남 지역이 농업이 발달하는, 논농사가 발달해요. 특히. 자, 이거는 우리가 뒤에 가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요건 뭐 경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경제의 변화 또는 뭐 생활의 변화도 상관없고요. 네, 이런 얘기는 잘 안 쓸 테니까 그냥 경제의 변화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나라에 대해서 볼게요. 자, 수나라는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37년 왕조입니다. 37년에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황제가 딱 둘이 있어요. 수양제와 그 다음에 수문제 이렇게 있어요. 그 문제와 양제가 있는데, 이 양제 이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조를 통일을 하고, 특히 이 수양제는 대운하를 건설을 하고 고구려를 침공을 합니다. 대운하를 건설하고 고구려를 침공을 해요.
참고로 이 고구려 침공에만 119만 명 가까이가 되는 병력들이 이제 가요. 예. 그다음에 대운하 건설은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쫙쫙 돼 있으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꺼져 있는, 그러니까 일직선을 쭉 내려가는, 이렇게 강과 강 사이를 이제 이렇게 일직선으로 뚫어서 여기로 뭐죠, 이렇게 교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로를 개척을 한 것이 대운하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만들면 굉장히 괜찮아요, 대운하라는 것이.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재정 악화와 민심 악화. 그러나 대운하를 건설을 하게 되면은 재정만 악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운하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있죠. 인력들이 전부 다 뭐예요? 백성들이죠. 그럼 백성들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이 악화가 되고, 자, 결정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고구려 침공할 때 어마어마한 백성들과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모가 됐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고구려 침공을 누가 막아내요? 고구려의 의지문덕 장군이 막아내잖아요. 그죠? 의지문덕의 무슨 전투죠? 살수죠. 살수대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기가 꺾여서 돌아가잖아요. 그 이후로 이 수나라가 껐덕껐덕 하다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건국이 되는 것이 당나라예요. 당나라. 당나라 역시 고구려 원정을 실패를 해요. 특히 고구려 실패를 언제 하느냐? 당태종 시기에 고구려 원정을 나갔다가 실패를 해요. 네. 이 당태종 하면 우리가 이세민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뭐 정관의 치 라든지 이제 이런 그 업적들이 굉장히 많은 황제인데, 유일하게 흠점이 뭐였냐면 고구려 침공에 실패를 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나당 동맹 이후 백제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이건 한참 뒤에요. 이건 태종 이게 이세민 이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당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한반도에 손을 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토반의 성장 볼게요. 토반의 성장. 자, 7세기 티베트권에서 라사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전성기 때는 언제냐면 송첸 캄포 왕 때라고 합니다. 송첸 캄포. 그래, 이때는 비단길과 그 다음에 사천지방을 공략해서 당나라를 압박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이제 전성기 잘 나가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교류가 잦은 나라다 보니까, 특히 해외와 교류가 잦은 나라다 보니까 이 비단길이 끊기게 되면 상당히 아픈 나라가 바로 당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비단길에 꽉 쥐고 틀어질 때가 토반이 한창 잘 나갈 시절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만 보고요. 다음 시간에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